자, 여러분들과 그 외환 전문역 1종 그 공부를 같이 할 한승연입니다. 제가 그 이론서를 쓴 다음에 또 새롭게 지금 문제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서가 아무래도 볼륨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 부담스러운 데다가 제가 볼 때도 거기서 좀 쳐내고 싶은 게 좀 분명히 있는데 쳐내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그 고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제 이게 문제집을 만들면서 제가 양을 많이 좀 줄였죠. 물론 이제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약점이 뭐냐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초가 좀 잘 다져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무슨 문제만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이왕이면 좀 간략하게 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뭐 이런 수험서가 없겠느냐라는 요구가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이 만들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외국환 관계 법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세 과목 중에서도 외국환 관계 법령에 대한 비중이 좀 크죠. 한 50% 정도 되죠. 사실 제가 은행원 출신이지만 이 외국환 관계 법령을 이렇게 법령집이 지점마다 다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뭐 외국환 거래 규정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격 시험이 이 과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공부를 하게 됐죠.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제 크게 세 개를 보면은 외관 거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으로 정한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 규정이 있죠, 규정. 이 세 개가 이제 우리 지점에 나가 있는 책자에 보면 3단 비교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법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아주 이 전반적인 뼈대만 딱 정해주는 거고 여기도 이 법에서 유임한 없지 못할 거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걸 정하면 자세한 거는 사실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문하면서 찾아보시게 되면 이걸 많이 찾아보시게 되겠죠. 그런 이 규조로 돼 있다는 거 하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외국한 은행들이 창구에서 고객들이 와서 외국한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 관해서 절차라든가 뭐 또 거래 한도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이렇게 네모난 이런 하얀 백지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뭐 놓아두고라도 이 규정은 대략 한 1장에서 9장, 1장이 10장까지 있는데 일단 9장까지 있다고 보고 이런 주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백지던 것을 이렇게 9도망으로 나눠놓고 나면 조금 더 이게 뭔가 좀 손에 와닿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1장부터 2, 3, 4, 5, 6, 7, 8, 9 이런 게 있는데 1장은 예를 들어서 뭐 그야말로 총칙이라고 그래서 뭐 용어의 정의부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규정을 만들다 보면 맨 먼저 하는 게 용어의 정의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한 업무를 취급하는 취급기관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약간 나와요. 외국한 은행의 매각은 어떻고 외국통화 매입은 어떻고 뭐 이런 거 보증, 대출, 예금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 외국한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회사도 있고 환전 영업자도 있고 그래요. 환전 영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액 송금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자. 그런 거 기관에 대해서 언급해 있는 게 제 3장이에요. 제 3장. 그리고
제4장에 가면 지급 및 영수라는 게 있어요. 지급 및 영수. 우리가 그 해외에 대외 거래를 할 때 지급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했어야 된다. 영수할 때는 뭐 어떤 절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 해외 유학생 경비라든가 재동포 재산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다 이런 데 나오죠. 그다음에 뭐 증빙 미제출 송금 같은 경우는 뭐 5만 불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5장에 가면 지급 등의 절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을 했다. 그럼 수입자가 나한테 돈을 보낼 때는 당연히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보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 사간 사람이 나한테 직접 줄 거란 말이에요. 사간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뭐 기한 내 비정상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막 이상하게 막 몇 년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간 뭐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든가 제3자 간의 지급 등이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정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결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게 이 지급 등의 절차 5장이에요. 5장.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급 수단의 수출입 6장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외국 통화를 가지고 휴대해서 외국으로 갖고 가 쓰려고 갖고 간다. 그게 이제 휴대 수출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뭐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미화 일반부를 초과해서 가져올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7장에 보면 자본거래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자본거래.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래, 뭐 외국에 해외 예금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출을 한다. 보증을 한다. 이런 게 다 그 자본거래. 증권, 주식 투자를 한다. 증권 발행을 한다. 이런 게 다 자본거래. 그런 자본거래에 관련해서 우리의 나라의 국부인 외국한이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죠. 특히 자본거래는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덩어리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신고를 해라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절차적인 그 규정을 해놓은 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양이 제일 많을 거예요.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8장에는 현지 금융에 대해서 나와요. 현지 금융에 관한 것이 돼 있고 9장에는 외국 부동산 투자, 그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직접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이건 그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별도로 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이 네모 백지인 경우보다 이렇게 9개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그 1장에서 9장까지 내용 중에서 자, 우리가 외환 전문적 일종 자격자가 알아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은행 다닐 때 이런 데는 쳐다볼 일이 없었어요. 거의 쳐다볼 일이 없어요. 사실 뭐 이런 거 사실 볼 일도 없고, 그죠? 이것도 사실 볼 일도 별로 없고,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별로 볼 일이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외환 전문용 일증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옛날에는 지점당 직원이 한 6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외환기에 가면은 수출 담당, 수입 담당, 그다음에 환전 담당, 송금 담당, 계산 담당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책임자들이 한 2분 앉아 계시고, 저 뒤에는 지금으로 치면 부지점장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외환계라고 별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환계 가봐야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뭐 수출입이나 신용장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고
나머지 온라인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 다 해줘야 돼요. 환전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화 예금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되죠. 이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외환예를 직접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 수출입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 그거는 굳이 구분한다면 외환 전문적 2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치면 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환전, 송금, 외화예금 이런 것은 전부 다 외환 전문적 1종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창구에 앉아서 외환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하기 위한 그런 그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거래가 생기면 바로 책을 규정 법령집을 찾아봐야 할 뿐더러 읽어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없어. 그러면은 이 각 은행마다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외환업무부가 됐든 뭐 국제부가 됐든 관계는 없어요. 국제업무팀이 됐든 그 주무부서에 문의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때로는 여기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는 거래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우선 이 숲속에서 내가 아는 부분부터 먼저 하기가 용어 정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 중에 이 은행, 외국한 은행에 대한 거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영수라든가 지급되는 절차, 그 다음에 부동산 직접 투자 이런 것은 창구에서 가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선 이런 덩어리부터라도 먼저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은행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평소에 해봤을 수도 있으니까 또 와닿기도 하겠죠. 먼저 하시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 그런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좋다도 은행에 있지만은 제가 이게 업무를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제가 다 은행에서 해본 업무지만은 이거는 모든 걸 제가 다 해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어려워요. 주무부서도 이것만 가지고 실기하는 사람이나 알지 나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은행에서 한번 보시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찌됐든 우리는 외환 전문역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자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분량을 굉장히 가볍게 이런 책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법령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시게요. 그리고 관계되는 내용들을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이 되도록 하려다 보니까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러면서도 실무에 유용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도 많이 되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야 이렇게 어거지 쓰는 것처럼 만들기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또 이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뭘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것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글씨가 작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 글씨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글씨 분량을 많이 글자를 크기를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려웠어요. 양해하시고 잘 보이죠? 예. 자, 외국환 관계 법령이 아까 법, 시행령, 관계 규정 통틀어서 한다. 그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1번. 이런 거는 그냥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종래는 외국환 거래를 외국환 관리법 이래 가지고 좀 더 통제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고를 해야 될 게 옛날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막 그런 형태였었는데 전부 다 완화가 많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IMF 8조국입니다. 8조국.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IMF 8조국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외 거래에 관한 외환 통제를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하고 그다음에 제가 더 읽어보면 이 법령을 읽어보면 열심히 벌어서 세금 제대로 냈고 신고하고 했으면 자유롭게 쓰라 이거예요.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해외 투자할 게 있으면 하고 해외 뭐 집 하나 사고 싶으면 사고 그다음에 뭐 그냥 내가 집에 외화를 좀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럼 갖다 놓고 자유롭게 하라예요. 그 대신 이제 그러한 거래들이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관세청, 금융감독원 이런 데 통보가 돼 가지고 평소에 뭐 소득 신고가 잘 안 됐다든가 세금 내는 게 뭐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이 과도하게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해외 뭐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 한번 보겠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그 외환 정보 집중 기관에 집중을 시켜서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전적 통제가 영 거슬리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대거래 자유를 보장하되 아주 그 이상한 방법으로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시키거나 특히 자본거래가 그렇다고 그랬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절차적인 그 절차를 규정을 하고 사후적으로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이 표인데 여기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외환거래의 여행거래 및 대거래를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런 그 중간적인 세 개의 목적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잘 돌아가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그 외환 거래 법에 보면 그 큰 골격을 잡는 그 법에 보면 혹시 외환시장에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외환시장 기능이 좀 문제가 됐다. 교란이 왔다. 왜곡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가 몇 개 눈에 띄어요. 거기 보면 외국환 평형기금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의 환율이 너무 과다하게 움직이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올라갔으면 평형기금에 있는 외화를 팔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필요하다면 물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외환 거래 일시 정지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외환 건전성 부담금 할 때 보면 외화 부채에 비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 비예금성 외화 부채를 감액을 하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데 통상 보면은 비예금성 외화 부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외화 부채를 고려해 가지고 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령에 보니까. 그렇죠? 자, 다음 번 3번. 이 진유형입니다.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진유형이라든가 단답형이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진유형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누구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무소를 둔 법인이라도 거기에서 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맞나요? 여기가 국내고 여기가 국외예요. 여기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화 표시를 거래를 한다. 이걸 이제 내국 지급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내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이거 같아요. 이거 채권의 발행. 그죠? 이 채권이 이게 증권이죠. 증권이 되고 가끔 이런 말도 나와요. 채권. 이건 채권 채무에 대한 거죠. 예. 이것은 채권의 발행, 원화 표시 이런 거 다 해당이 된다. 기억을 잘 해주세요. 이게 이제 또 자세한 게 나오네요.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이렇게 지급 또는 수령 그 밖에 이해에 관련된 행위로서 외국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효과가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들은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앞에 진유형에서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그 사람이 직접 또는 사용인이 나가서 하는 행위라도 이 적용을 받아요. 그죠? 어떤 행위냐 이런 행위예요. 이런 행위. 지급수단이나 증권 등의 취득, 보유, 송금 이런 거 다. 근데 희한한 게 귀금속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요. 귀금속. 귀금속은 지급수단은 아니에요. 지급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등에 관련해서 모든 하는 것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귀금속은 지급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 국부에 관련돼서 그런지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한 그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보면 뭔가 거래 중지하고 막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대상에 이 귀금속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국환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는 자체가 다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집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럼 잘못된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옳은 답을 읽으면서 공부를 잘 해두셔야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 보네요. 외국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국환은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딱 보면 자, 외국 총칙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외국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 외국환이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대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을 말한다. 아까 말한 대로 외화증권은 시큐리티고 외화채권은 이거 뭐예요? 채권이 이거겠죠. 이거. 그죠? 예. 채권을 말한다. 이게 외국환의 종류에 다 들어간다. 그죠? 귀금속은 외국환은 아니지만 이게 따옴표가 이거는 시행령 법령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환 표현기금, 금융회사 등에 보관, 내지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에 부과를 할 수 있다. 이게 법 6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다. 아시겠죠? 지급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급수단은 은행권, 당연히 지급수단이 되겠죠. 수표, 우편한, 신용장 다 돼요. 환음, 약소금, 여행자 카드, 상품권도 지급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금융법상에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선불카드 같은 거. 선불 지급수단, 전자화폐 이런 것도 다 지급수단에 속해요. 그런데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거래되는 금화 이런 것은 지급수단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은 제외한다고 가로 안에 딱 써 있어요. 액면가를 초과해 매매되는 금화 등은 제외한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외국환 관계 법령에 보면 거주자 나오는데 이 거주자가 거주성이라죠. 거주성. 이제 거주성 공부를 많이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짜증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거주성에 따라서 우리 국민인 거주자가 보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국민인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외화는 우리나라 돈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돈은 우리나라 돈은 아니잖아요.
대외 계정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주성에 따라서 우리가 환전할 때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거주성이 이제 국민인 거주자가 있고, 그죠? 우리 거주자 중에서도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영주권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비거주자, 이제 외국인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거주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성?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주성. 예.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환전도 달라지고 외화 예금하는 것도 방식도 달라지고 무슨 지급 한도 같은 게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한이 거의 없는 반면, 예를 들어서 환전이라든가 뭐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뭐 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이 외국인 거주자라든가 뭐 비거주자 이런 사람, 이런 양반들은 제한이 별도 구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거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짜증이 나더라도 한번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이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짜증 나더라도 한번 보시자고요. 거주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거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주자. 공부를 한번 하고 가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대한민국 제외공간,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거기는 우리나라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 사람 거기는 거주자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무슨 사무소가 있다든가 뭐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전부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인 거주자인데 외교관이 대한민국 제 공간에 나가 있다. 그 사람은 외국에 체제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거주자예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그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국민인 거주자가 입국에서 3개월 이상, 국민인 비거주자가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영주권자도 있고, 그죠? 외국 영주권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했던 뭐 주재원, 상사원 이런 사람들, 유학생 이런 사람들. 한국에 들어왔다. 3개월이 지나야 거주자가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돼요? 6개월 이상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으면 거주자가 돼요.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그런데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거주기간에 불문하고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거주기간에 불문하고 이 사람은 거주자예요. 외국인 거주자. 그렇죠? 근데 생댕이로 들어왔다. 6개월 이상. 근데 이 6개월 이상 돼서 거주자가 됐어요. 외국인이. 근데 다시 출국을 했어. 그럼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다시 비거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짜증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계속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비거주자는 뭐냐? 앞에서 말한 거주자, 회사가 됐건 개인이 됐건 그 사람은 빼고는 다 비거주자예요. 즉 예를 들면 마치 우리나라 공간이 나가 있어도 거주한 것처럼 외국 정부의 공간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그 사람은 비거주자예요. 그 다음에 군인 등,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의 지점, 사무소 이런 것은 거주자라 쳤듯이 외국에 있는 국내 법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비거주자다.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한 사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인데 국내에 와서 취업을 했거나 영업활동하고 있으면 거주자를 쳤듯이 우리나라 사람도 밖에 나가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외국 국적에 근무하거나 이건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체제하는 경우. 그죠? 예. 일시 귀국으로 3개월 이내에 있다 간다. 그것은 그냥 2년에 포함돼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잘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거주자일 때의 경우와 이렇게 반대로 싹 뒤집으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있어야 되고, 비거주했던 국민이 들어오면 3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또 3개월이 나오죠. 외국인 비거주가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데, 다시 출국해서 3개월 이상이 되면 비거주자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거주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아까 그걸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쉬워질 수 있잖아요.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및 기관, 이거는 거주자겠죠.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 거주자겠죠. 국내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거주자, 이것도 거주자 같아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이게 맞아요? 이건 6개월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외국 영주권자나 2년 이상 외국에 살았던 해외 유학생 및 상사 주재원은 들어와 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 거주자로 인정이 된다. 중요한 내용이죠. 외국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가 된다. 그죠? 외국인이 국내에 고용되어 있으면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거주자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거주성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이번 그 첫 시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 하기 전에 한번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맛배기로 하나 풀어봤죠. 그 다음에 거주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공부 내용을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환 관계법령 첫째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